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닙니다. 이 책은 여성 문학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비추는 강렬한 선언문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두 차례의 강연을 바탕으로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성 문학의 역사와 사회적 조건을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그녀는 여성 작가가 창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만의 방과 경제적 독립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나 재정적 지원을 넘어 여성의 정신적 자유와 창조적 여유를 의미합니다. 울프는 책에서 왜 여성은 문학적 역사에서 소외되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인 오스틴, 브론테 자매와 같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창작한 배경은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강요받았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거나 창작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울프는 엘리자베스 시대를 예로 들며 왜 셰익스피어와 같은 여성이 등장하지 못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여성의 재능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비현실적인 일이었으며 창작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여성의 창작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얼마나 좌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울프는 자기만의 방과 연간 500파운드의 수입이 여성 작가에게 필수적이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자기만의 방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독립과 창작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대개 가사와 육아에 얽매여 있었고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고요함과 집중력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울프는 브론테 자매가 남성 필명을 사용해야 했던 사실과 제인 오스틴이 가족의 방해를 받으며 글을 썼던 상황을 예로 들며 여성 작가들이 겪었던 제약을 조명합니다. 창작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수적이며, 이는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울프의 이 주장은 현대 독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울프의 자기만의 방은 20세기에 쓰였지만 그 메시지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성의 창작 활동에 대한 장애물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성별 고정관념과 출판 환경의 불평등은 여전히 여성 작가들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울프가 제안한 자기만의 방은 여성 작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작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정신적 조건은 시대와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탄생 이후 늘 존재하는 남녀 간의 성평등 문제, 그것은 문학에서도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듯이 그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의 해결은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은 훌륭한 소재이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성의 입장이라면 무조건 봐야 하는 책이기도 하고, 남성의 입장에서도 여성 문학가의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나만의 방은 어떠한가? 올 겨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오늘의 책으로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1장. 하지만 여성과 픽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내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말을 꺼낸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말하겠지요. 설명해 보도록 하지요.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강둑에 앉아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페니 버니에 대한 몇 마디 언급과 제인 오스틴에 관한 더 많은 논평, 브론테 자매에 대한 찬사와 눈 덮인 호어스 목사관에 대한 묘사, 가능하다면 미트퍼드 양에 대한 몇 마디 재담, 조지 엘리엇에 대한 경의의 차남시, 게스켈 부인에 관한 언급을 의미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 단어들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는 제목은 여성과 여성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성과 여성이 쓴 픽션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 혹은 여성과 여성에 관해 쓰인 픽션을 뜻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으므로 이 세 관점을 통틀어 이 문제에 접근하리라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흥미롭게 보이는 이 마지막 방법으로 그 주제를 고찰하기 시작하자 거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2장. 여러분에게 나와 계속 동행해달라고 요청해도 된다면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나뭇잎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만 이젠 옥스브리지가 아니라 런던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천 채의 집들처럼 사람들의 모자와 화물차 및 자동차들의 행렬을 가로질러 맞은편 집 창문이 보이는 창에 달린 방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방 안의 탁자 위에는 백지 한 장이 놓여있고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여성과 픽션이라고만 쓰여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옥스브리지에서의 오찬과 퍼님에서의 만찬에 대한 불가피한 귀결점은 불행히도 대형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모름지기 이 모든 인상들에서 개인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걸러내어 순수한 액체, 본질적 진실의 순수한 기름을 찾아내야 합니다. 옥스브리지의 방문과 그곳에서의 점심과 저녁 식사로 의문들이 벌떼처럼 무수히 일어났으니까요. 왜 남자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여자들은 물을 마시는가? 무슨 이유로 남성은 그렇게 부유하고 여성은 그다지도 가난한가? 가난은 픽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수많은 의문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지요. 하지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답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은 논쟁과 혼란스러운 육체를 초월하여 자신들의 추론과 연구의 결과를 책으로 발간한 박학하고 공평무사한 사람들의 견해를 창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바로 대형 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대형 박물관의 서가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다면 진실은 과연 어디 있겠느냐고 나는 공책과 연필을 집으며 자문했지요. 3장. 저녁이 되어도 어떤 중요한 진술이나 신빙성 있는 사실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난한데 그것은 아마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었겠지요. 어쩌면 지금은 진실에 대한 탐색을 그만두고 용암처럼 뜨겁고 개순물처럼 혼탁한 숱한 견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커튼을 내려 산만한 생각을 내몬 후 램프에 불을 밝히고 탐구의 목을 좁혀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가에게 여성이 어떤 상황 아래 살아왔는지 전 세기에 걸쳐서가 아니라 영국에서 예컨대 엘리자베스 시대에 어떠했는지를 말해달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노래와 소네트를 지을 수 있었던 듯한 그 시대에 어떤 여성도 탁월한 문학작품을 단 한 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영원한 수수께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을까 나는 자문했습니다. 픽션은 상상력에 의한 작업이긴 하지만 조약돌처럼 땅 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그러할지 모르지만요. 픽션은 거미집과 같아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구석구석 현실의 삶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종종 그 부착한 상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요. 일례를 들자면 셰익스피어의 희곡 같은 홀로 완벽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 보이지요. 그러나 거미집을 비스듬히 잡아당겨 가장자리에 갈고리를 걸고 중간을 찾아보면 이 거미집들은 형체 없는 생물이 공중에서 자아낸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 존재의 작업이며 건강과 돈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처럼 조잡한 물질에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4장.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는 여성을 16세기에 발견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손을 모으며 무릎을 꿇고 모여있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묘비를 생각해보면 또 여성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사실과 답답하고 어두운 방들이 있는 그들의 집을 기억해보면 어떤 여성도 그 당시에 시를 쓸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소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탁월한 귀부인이 비교적 풍부한 자유와 안락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붙여 무엇인가를 출판하고는 괴물이라고 여겨질 위험을 무릅쓸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지요. 레베카 웨스트향의 어처구니 없는 여성 해방론을 조용스럽게 피하면서 생각하건대 남성들은 물론 속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작 부인이 시를 쓰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대부분 호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당시 직위를 가진 귀부인은 무명의 오스틴 양이나 브론테 양보다 훨씬 큰 격려를 받았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증오심 같은 이질적인 감정으로 혼란스러워졌으며 그녀의 시도 그러한 혼란의 흔적을 보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레이디 윈첼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시집을 서가에서 꺼내며 생각했지요. 그녀는 1661년에 태어났고 혈통으로나 결혼으로나 의심할 나위 없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시를 썼지요. 그녀의 시들을 펼쳐보기만 하면 그녀가 여성의 지위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이처럼 서성이다가 마침내 현존 작가들의 책을 보관한 서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남성의 책만큼이나 여성의 책도 많이 있으니까 현존 여성과 남성의 책이라 해야겠지요. 아직은 그것이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남성이 수다스러운 성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이제 오로지 소설만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히랍 고고학에 관한 제인 해리슨의 책이 있고 미학에 관한 버넌 리의 책도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에 관한 거트루드 벨의 책들도 있지요. 1세기 전에는 어떤 여성도 손대지 않았을 온갖 주제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시와 희곡과 비평서도 있지요. 또한 역사와 전기, 여행기, 학문 연구서 등이 있으며 심지어 몇몇 철학서와 과학과 경제학에 관한 책들도 있습니다. 소설이 우세하긴 하지만 소설 자체도 다른 부류의 책들과 관련을 맺음으로써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성의 글쓰기에 있어 서사시의 시대, 즉 자연스러운 소박함을 사라졌겠지요. 독서와 비평이 그녀에게 더욱 넓은 안목과 더욱 섬세한 감수성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서전을 쓰려는 충동은 소진되겠지요. 여성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예술로서 글을 쓰기 시작하겠지요. 이 새로운 소설들 가운데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6장. 다음 날 10월의 아침 햇살이 커튼을 치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와 광선 줄기 사이로 먼지들을 내비쳤습니다. 거리는 시끄러운 차 소리로 다시 소란스러웠지요. 런던은 이 시간이면 다시 기지개를 켜며 준비 운동을 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공장이 기계를 돌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앞서 여러 책들을 읽고 난 후 이제 창밖을 내다보며 1928년 10월 26일 아침에 런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졌습니다. 런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읽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런던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지요. 어느 누구도 소설의 미래나 시의 죽음, 평범한 여성의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해줄 산문체의 발달에 대해 털끝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들이 보도 위에 분필로 쓰여 있다면 그것을 읽으려고 몸을 굽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관심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자국들이 30분 만에 그것을 문질러 지워버리겠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